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의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우리 시대의 최대 악동 트럼프 때문에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나는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니까, 나는 한국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상관없다. 물론 상관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나 연말 되면은 나의 직장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지금 당장 충격이 오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마진콜에 직면한 헤지펀드들이에요. 미국의 투자자들 헤지펀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 최대의 금융강국이니까 미국은. 근데 이 헤지펀드의 구조는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말 그대로 레버리지로 땡겨가지고 배땡에서 돈을 왕창 버는 게 헤지펀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달 만에 주식이 20% 날아간 거야. 하다가 20% 날아간 거야. 오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운영사인데 고점에 못 팔았다는 거야. 3월달에. 3월달에, 그러니까 3월달이죠. 3월에 이제 팔 기회가 있었으니까 못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본 거죠. 분명히 AI는 팔라고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그 대표의 뭐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래서 반성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만큼 투자 운용사 헤지펀드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대출해서 투자를 했는데 레버리지에 마진콜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한 자산에 투자했던 걸 막 팔아야 돼. 채권, 금, 그런 것들 막 팔아야 돼. 그래서 지금 금값이 3% 이상 폭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 했는데 그 원인은 헤지펀드였다라는 거예요. 헤지펀드. 자, 얼마나 이 시장에 충격이 왔냐면, 상호 관세가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시총을 다 날려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시총보다 더 날렸겠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조. 그러면 9,600조를 날렸어.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 이틀 동안의 폭락은. 엔비디아가 9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140달러 이상 갔던 게 93달러. 30%가 날아간 거야. 자, 오늘, 또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헤지펀드들이 전화를 막 하겠죠? 전화를 막 했을 거야. 월가 출신의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이 양반이 이제 이 월 금융가의 출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헤지펀드들하고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야, 이거 좀 말려라. 트럼프 좀 스콧 베선트 장관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핵심 그룹에서 밀려났다는 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데 상호 관세 결정에 핵심 그룹에서 밀려났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자, 블룸버그가 인용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자, 벤선트 장관이 관세 정책 수립의 핵심 라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월가는 더 충격에 빠졌다. 월가가 충격에 빠졌다는 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월가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월가의 눈치도 안 보고요. 세계 각국의 우방국의 눈치도 안 보고요. 지금 우방국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 가장 친했던 캐나다하고도 완전히 적이 됐죠. 유럽하고는 완전히 벽을 쌓았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들은 앞에 전혀 신경도 안 쓰죠. 그냥 트럼프 앞에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제 철학, 자국의 이익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변에 내 말을 안 듣는 핵심 참모 얘기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3일에 금융시장이 극심한 패닉에 빠지자 벤선트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월가 헤지펀드와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SOS죠. 야, 빨리 좀 살려줘라. 이거 우리 마진콜 나가게 생겼다. 마진콜이 나가죠.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당분간 쉽진 않겠죠. 이 벤슨트 장관이 누구냐면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를 거친 헤지펀드의 키스퀘어 그룹을 창업한 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오늘 얘기는 이거죠. 문제의 미란 보고서죠. 미란 보고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 미란 미란 보고서라는 거는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지금 이제 경제자문위원회로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이 보고서에 꽂혔다라는 거야. 꽂혔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자,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이 트럼프가 지금 상호관세를 왜 펼치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한다. 저금리.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야.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약달러를 유도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자,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하는 방법이 안 맞아서 그렇지. 저금리와 약달러를 유도하는 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거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보관이라는 거죠. 자, 트럼프는 일자리를 잃은 그 화이트 칼라는 아니죠. 그 백인들을 다시 공장으로 되돌려 놓는 거잖아요. 그 제조업을 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금리가 돼야 되고요, 약달러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을 미란 보고서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보여줬다는 거야. 자, 처음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변방 이코노미스트의 공상적인 아이디어로 치부됐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방안들이 보고서와 맞아떨어지면서 트럼프가 꽂혔다라는 거야. 자, 보시죠. 구체적인 방법을. 자,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런 보고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 그거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이제 임계점에 왔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대로 가면 미국은 파멸이야. 이 파멸인 나라를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자, 그런 방법으로서 이 미란 보고서라는 독약을 쓴 거예요. 자, 미국의 부채가 2001년에 5조 6천억 정도. 자, 5조 6천억이에요. 2001년에 5조 6천억이에요. 자, 2024년에 35조 2,946억 달러. 7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7배가. 자, 왜 이렇게 늘어나겠어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니까 적자는 나고, 그죠? 군사대국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채가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인데 계속 돌아오잖아. 그럼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금이 어디 있어? 또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거야.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부채 경상수지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장단기 국채 발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로 갚는 거야. 부채를 부채로 갚다 보니까 7배까지 늘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니까 약세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상식은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찍으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달러를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국채를 가져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 우리나라, 중국, 독일, 수출을 잘하는 나라, 미국에서 잘 팔아먹는 나라.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을 착취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달러를 다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라는 거야. 강세가 됐대. 왜냐면 국채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저금리라는 거 안 사주는 거야. 미국의 국채를. 만약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3%의 금리로 발행하려니까 안 사. 3%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다른 원유 가격, 원유를 사도 그게 원유 선물을 투자해도 되고 금을 사도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 부도를 낼 수 없잖아, 나라를. 그러면 4% 5%의 발행을 하는 거야, 국채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걸렸다라는 거야, 미국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미국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미란 보고서. 그래서 미국은 악순환 고리에 들어갔다.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고금리에 발행하더라. 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겠죠? 그 해결책을 미란 보고서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에 발행한 부채를, 채권을 중국이 창고에 쌓아놓고, 일본이 창고에 쌓아놓고, 한국이 쌓아놓고, 독일이 쌓아놓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착취하더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표현이 맞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뭔지냐. 니네들 나라 군사 원조도 해주고, 국방도 지켜주는데, 이거 완전히 다 털렸다. 그러니까, 유럽한테 니들 나라, 니네가 지켜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됐고, 제조업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 나라는 제조업을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이제. 예? 다 해외로 나가고, 자, 일본이 이 달러를 얼마나 보였냐? 1조 793억 달러. 중국이 7,608억 달러. 영국이 7,402달러. 캐나다가 3,500달러. 자, 우리나라도 한 4,000달러. 우리나라도 많이 들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국채를 들고 있다는 거죠. 달러를 들고 있다는 건 좀 틀릴 수 있네요. 어쨌든, 국채 기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이 들고 있더라. 8조 5,265달러. 이렇게 들고 있더라. 자, 그래서, 미란 보고서에서는, 무슨, 방법을 이야기했냐면, 자, 앞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100년짜리다. 100년짜리다. 5년, 10년 그런 거 없어요. 100년짜리 채권을 사라. 100년이면 어떻게 돼요? 100년 뒤에 원금 상환해 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1억을 빌렸어. 100년 뒤에 1억이 아니잖아요. 완전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완전히 이건 이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서 사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죠. 자, 안 사는 거에 대한 또 방법이 있어요. 사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자만 갚겠다. 그러면 미국의 적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자, 이 얘기를 한 거야. 트럼프의 그 마인드와 딱 맞는 거죠. 아, 이거네. 그죠? 이거네. 100년짜리 국채, 영구채를 발행하겠다. 그거죠. 자, 그러면 100년짜리 영구채를 발행하면 그걸 사겠냐고. 아무 나라도 안 사요. 중국은 절대 안 사요. 내가 미쳤냐고. 그 중국은 지금 이미 팔고 있대잖아. 자기 가지고 있는 국채도 팔고 있댔잖아. 이건 쓰레기다. 그죠? 쓰레기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제 일단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잖아요. 세계 각국에다가, 특히 이제 흑자를 많이 낸 나라에다가. 자, 이 나라한테 팔겠다는 거야. 안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 관세를 맞을래? 영구채를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 우리나라, 또 대만 같은 나라. 자, 그 안보는 미군 철수할래? 영구채 살래? 미군 철수할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더 센 게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착취는 그만해라. 자, 미란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해 보면 이제 영구채를 살지 안 살지를 누가 미국의 진정한 우방인지 가짜 우방인지 아니면 우방의 탈을 쓴 적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피고 있다. 그리고 이자도 별로 안 줄 것 같아. 저금리. 이제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벌써
벌써 연준에서 나온 건 아니고 벌써 신문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에 의하면 5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거야. 에? 이게 뭐겠어요? 미국의 금리를 내려야 미국의 채권값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내는 일본, 캐나다, 대만, 인도, 한국, 독일, 멕시코. 자, 이런 나라는 살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타켓이 되겠죠. 우리는 안보도 관련이 있어.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은 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자, 이런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많다. 단지 어떤 메리트도 주겠죠. 관세를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자, 뭐 우리 경제에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은 대략 그 한국은행이나 뭐 기타 은행들이 지금 내놓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 13% 정도의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대미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분명히 타격이 오는 거죠. 자, 그런 타격이 오고요. 일단은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금리잖아요. 근데 설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저금리로 가겠냐?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금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미국의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타협안 속에서 어떤 그 금리 인하 정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잡혀가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돼. 그러면 지금 2.75니까 2.0까지 내릴 근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야. 자, 문제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유동성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유동성,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거든요. 금융시장에서. 그럼 중산층은 물가가 오르고 뭐 재테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소득 격차가 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저금리가 되면 또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건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또 거품이 낄 밑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